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서해 전쟁에 대한 적색 경보. 2. 대한민국 해군의 경고. 3. 시진핑의 무서운 악몽.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전쟁의 시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만 해도 미 싱크탱크 등 연구기관과 전문가 집단은 2027년쯤에야 미중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추정했는데요. 그런데 2023년 초에는 시시스가 24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2026년에 양안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1년이나 더 앞당겨져 2025년에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도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2027년 양안전쟁 발발설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최대 개입은 타병선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중국의 직접적인 공격권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국제 정세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미중 전쟁에 대해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가장 상세한 예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점이 지금보다 더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미국 내부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5년에 대만을 두고 미중 전쟁이 시작되리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는 평범한 군사 관계자나 전문가의 추측이 아닙니다. 마이클 미니엄 공군 공중기동사령관이 히앗 지휘관들에게 우리가 2025년 중국과 싸우게 될 것 같다는 내용의 메모를 통해 전쟁 대비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마이클 미니허는 대한민국으로 치면 공중기동정찰사령관쯤의 직책을 역임하고 있는 미 공군의 사성 장군입니다. 즉 공군 대장인 건데요. 두말할 것도 없이 미 공군 수뇌부 중에서도 최고 위급 핵심 간부이며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미니헌의 발언은 남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게다가 마이클 미니헌의 주장은 대단히 합리적이며 또 전략적입니다. 그도 그럴 게 2024년은 대만의 총통선거와 미 대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해입니다. 양 국가 모두 선거로 인해 미중 갈등의 대비가 가장 약해지는 시기인데요. 즉 2027년 침공설과 반대로 전쟁의 발화점을 중국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찾는 것입니다. 또한 대만 침공 사전 준비의 시간을 오래 투자할수록 불리해지는 건 중국입니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아진 대만 침공 시기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시시스가 주장한 2026년인데요. 또한 시시스는 24개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양안전쟁의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시시스 공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약 3주간의 전쟁으로 미군 측에서만 3,200명의 병력이 전사하고 항공모함 2척 파괴, 기타 함정 최대 20척이 파괴되는데요. 또한 전쟁에 휩쓸린 한국에서만 주한미군 4개 전투비행대대 중 2개 대대가 증발합니다. 또 대만에서는 3,500명의 병력이 전사하고 함정 26척이 파괴될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이 반면 중국의 피해는 병력 10,000명 전사, 함정 138척 파괴, 항공기 155대 파괴로 내다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중국 해군은 사실상 괴멸하며 미국 또한 씻을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건데요. 볼 것도 없이 이로 인해 미국의 영향력은 극도로 위축될 것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미국이 만들어낸 국제 정세의 균형에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안보적으로도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바로 미국의 대책입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항전 모델을 그대로 대만에 적용해서 중대형 전투함, 장거리 미사일 대신 제블린, 스팅어 등 보병 휴대용 대전차 대공 무기와 단거리지대 공 미사일을 대량으로 확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러시아군을 국토 깊숙이까지 유인했다가 대대적인 반격을 가한 우크라이나처럼 유사시 대만도 중국의 유격전과 소모전을 강제하라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나 시시스는 단 한 번의 시뮬레이션도 대만 내륙에서 난전이 벌어지는 상황은 없었다며 미국 정부의 조언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서로 다른 전장과 목적을 갖는 양안전쟁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델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게 애초에 중국은 대만 점령에 2시간의 시간 제한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게 짧은 시간은 미 태평양 함대와 대한민국의 주둔 중인 주한미군의 공중전력 그리고 주일미군의 해상전력이 대만에 도달할 때 걸리는 최소 시간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6단계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회색지대 구축입니다.
영해와 영공을 침범하고 통신 케이블을 훼손하는 등 침공 위협도를 올고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건데요. 다음 2단계는 중국 푸젠성에서 약 9km 떨어진 대만 마주섬과 6km 떨어진 금문도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인질로 잡고 대만의 흡수 통일을 제한하게 되는데요. 아직 본격적인 전면전의 상황이라 볼 수 없는 무력점거 상태고 대만은 당면이 흡수 통일 제한을 거절할 것입니다. 이어서 3단계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감을 파악한 미국과 한국, 일본이 대만 지원 준비에 나서지만 중국이 한 발 빨리 움직여 대만 주변 해역과 공중에 허가받지 않은 비행기나 선박의 진입을 통제합니다. 지난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불만을 품은 중국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빙자해 봉쇄 작전을 펼쳤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펼쳐지는 건데요. 4단계는 대만의 완전 봉쇄이며 5단계는 본격적인 무력 행동을 자행합니다. 중국에서 대만 주요 전략시설에 미사일 폭격을 가하는데요. 끝으로 6단계에서는 대만 점령을 위해 상륙 및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주한미군 기지, 괌, 주일 미군 기지 등의 대규모 폭격을 가해 미국의 대만 지원을 저지합니다. 바야흐로 동아시아에 속한 모든 나라가 참전하는 최대의 전쟁이 발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선전 포고도 없이 곧바로 대만의 상륙작전을 펼치고 미군의 움직임을 보다가 대한민국, 괌, 오키나와에 곧바로 폭격을 가해버릴 텐데요. 왜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억울할 수도 있지만 결국 대한민국 또한 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안전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미 미국은 양안전쟁 발발 시 주한미군 투입을 확정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를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군을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는 그저 중국의 일부를 자처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꼴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남에게 보호받아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남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인데요. 결국 한국은 적극적인 참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올리기 위해선 미군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건데요. 물론 정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은 단 한 번도 상륙작전을 진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대로 된 현대전을 치러본 경험도 없는데요. 전쟁을 하겠다며 설치고 있지만 되려 무리하게 미국의 군사력을 쫓아가다 가랑이가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전 해군사령관은 오히려 양안전쟁의 가능성이 작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려면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항만인 상하이 양산항과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3위인 닝보 저우산항을 멈춰야 하는데 이는 곧 중국 경제에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중국으로서 감수해야 하는 게 너무 크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대만과 남중국해 일대의 나라들을 천천히 고사시키는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그렇게 물밑에서 비열하게 힘을 키워왔는데요. 그러나 당연하게도 이를 장담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치 어떻게든 일주일만 버티면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대만의 전략처럼 말입니다. 전쟁은 절대 어떤 결과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양안전쟁의 참전은 물론 혼란을 틈타 북한까지 잃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합니다. 안보에서만큼은 결코 발굴급이라는 고사가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대한민국이 첨단 포병의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레이더 포병 시대에 안전히 돌입할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 군은 4단급 포병대까지 대포병 레이더를 배치하기 위해 4단급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과 배치를 선언했는데요. 대포병 레이더는 적의 포격을 추적해 포병의 위치를 특정하는 장비로 대포병 레이더를 잘 갖춘 군대와 레이더가 없는 군대의 싸움은 눈뜬 장님과 저격수의 전투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그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역시 미제 TPQ 레이더와 스웨덴제 아서 K 레이더를 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몇 사건으로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부랴부랴 소량만 들이다 보니 운용은커녕 유지 보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성능 부족으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방산비리 논란까지 일어날 정도였는데요. 이처럼 문제가 계속 지적되자 우리 군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국산 레이더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은 이를 바탕으로 한 차세대 대포병 레이더를 개발했는데요.
천경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TPQ-74K 천경 대포형 레이더입니다. 천경은 우리 육군의 군단급 제대에 배치되어 각 전선에서 적의 기습적인 도발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들 양산된 수가 적다 보니 대응력이 떨어지고 모든 전장을 책임질 수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새롭게 4단급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이는 천경의 공백을 메우고 남아가 전군의 배치 중민, 통익과 비격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4단급 대포병 레이더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단에 배치되면 대한민국 포병은 이전까지와 비교도 만될 정도로 정확하고 빠르게 적 포병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적의 대포가 우리의 몇 배가 되더라도 대등한 전투를 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 대한민국보다 많은 포를 가진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155mm 이상의 중 자주포 전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한민국을 이길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포병 레이더만 잘 갖춰지면 대한민국이 세계 책감의 포병 전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그리 간단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잘 말려지지 않은 숨은 비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4단급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과 그 뒤에 감춰진 여러 이야기들에 대해 말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방산비리 논란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논란의 배경은 휴전 후 처음으로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규모 포격을 가한 명평도 포격전이었는데요. 포격전 과정에서 우리 군의 대포병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그 조사 결과가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연평도에 배치된 TPQ-37이 노후화가 심해 고장이 잦은 데다가 기본 성능부터가 하루에 6시간 이상 작동시킬 수 없는 고물이었던 것인데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 해당 체계가 무려 20년 동안 거의 개량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군 전문가들이 군의 무능을 성토했습니다. 현대 포병 전략의 핵심 장비인 대포병 레이더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군의 만일함이 일어나게 하면 만들 피해를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대포병 레이더가 어떤 무기이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4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만이 가결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50조 원이 넘는 거금인데요. 이 정부는 이 지원만이 가결되자마자 18문의 M777 155mm 곡사포와 견인 차량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들어간 물자 중에 일반인들은 예상할 수 없던 물자가 들어갔습니다. 바로 3대의 TPQ-36대 포병 레이더가 그 주민공이었는데요. 미군의 유능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게 당장 공급해야 할 핵심 무기 중 하나가 아무런 공격력도 없는 레이더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세계 최강 포병 전력을 갖고 있는 미군이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는 먼저 포병 전술을 알아야 합니다. 현대 포병전의 핵심은 쏘고 도망치기입니다. 바로 슈트 스쿠트인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리에 있으면 죽기 때문인데요. 현대전에서는 대포병 레이더, 고고도 정찰기, 초음속 전투기에 정찰포드를 탑재한 전술 정찰기 등 각종 감시 정찰 체계가 발달함에 따라 수십 킬로미터 밖의 포병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초 사격 위치에 보유한 탄약을 최대한 빨리 쏜 후 다음 사격진지로 이동하거나 수산기지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포병 전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대포나 미사일보다 비싼 고성능 레이더나 전자광합창 포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포용 레이더는 가난한 나라는 쉽게 살 수도 유지할 수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한 규모의 포병에 비해 대포병 작전에 쓸 장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나섰는데요. 돈바스 내전이 한창이던 지난 2016년 TPQ-36 레이더 2대를 제공했으며 이번 전쟁 중에도 여러 차례의 TPQ-36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덕에 우크라이나 군은 M777 견인곡 사포, 세자르 자주포, 크라프 자주포, 하이마스 등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대포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명중하기 어려운 최대 사거리에서도 대포병 레이더가 제공한 정확한 지원 덕에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 후 이탈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지 4개월이 넘었음에도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러시아 포병을 우크라이나 포병으로 버티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포병 레이더 덕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대포병 레이더는 현대 포병이라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당면이 우리 군 역시 대포병 레이더를 보유 중인데요. 우리 군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TPQ-36은 물론 앞서 면평도 사태에서 논란이 됐던 TPQ-37과 2009년 도입한 스웨덴제 아서 K 대포병 레이더를 운용 중입니다. 1994년 우리 군은 포병으로 서울을 쓸어버리겠다는 건의 서울 불바다 선언 이후 압도적인 적 포병을 빠르게 제거하기 위해 미제 TPQ-36 11대와 TPQ-37 5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사실 우리 군은 대포병 레이더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고장이 나는 데다 비싼 대포병 레이더를 도입하느니 잘 훈련된 관측반을 운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싼 대포병 레이더는 적의 위치만 대충 파악할 수 있는 기본형만 구색 맞추기로 도입하고 기존 시스템을 유지했는데요. 관측반은 전투 중 최전방으로 이동해 적의 재원을 후방의 아군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소규모 편제인데요. 잘 훈련된 관측 장교가 지휘하는 관측반은 전황에 따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지금도 포병에서는 이 관측반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한반도 특성상 관측반은 최전방의 고지들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임무가 많이 고됩니다. 그래서 주로 신참소위나 일을 잘 못하는 중위들이 관측 임무를 맡는데요. 당면한 말이지만 이래서야 관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관측을 아무리 잘한들 TPQ-37이 감지할 수 있는 최대 탐지거리인 50km밖에 적을 탐지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 우리 군의 엘리트 포병 장교들은 대포병 레이더를 도입하기 위해 신규 도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06년 스웨덴제 아서 K 대포병 레이더가 우리 군에 정식 채용됐습니다. 과거부터 있던 TPQ-36, TPQ-37보다 훨씬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더 먼 거리를 탐지할 수 있고 분당 10개의 표적을 동시 추적할 수 있는 TPQ-37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100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거리가 짧거나 탄도가 직사에 가까운 해안포 등의 위협을 탐지할 수 있어서 TPQ-37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보란듯이 서부전선 포격전에서 제5보병사단에 배치된 아서 K가 4발의 표적을 탐지하는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밀성을 높인다고 너무 작은 레이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서 K 역시 하루 가동시간이 6시간밖에 되지 않았으며 폐사 레이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방위를 동시에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머나먼 스웨덴제 외선 무기이다 보니 유지보수와 개량 역시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랑하던 탐지거리도 허세였습니다. 산지가 많은 한반도 작전 환경에서는 40km 정도밖에 탐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멈청난 숫자의 포병 전력을 보유한 국군이 사용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도입 당시부터 지적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차라리 미국에서 전파방해 대응체계 시행과 자동 tik지 장치 등을 넣어 개량한 TPQ-37을 사거나 미제 첨단 대포병 레이더 TPQ-53을 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TPQ-53은 질화 갈륨가엔 소자를 사용한 S밴드 이사 레이더를 사용해 60km 밖 표적을 정확히 탐지할 수 있었고 기존에 사용하던 TPQ 시리즈와 유사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비싼 돈을 주고 애매한 마서 K를 샀다며 방산비리가 아니냐는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달랐습니다. 군이 아서 K를 도입한 배경에는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감춰진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외산의 문제점을 절감한 우리 군이 국산 대포병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산보다는 조금 성능은 떨어지지만 기술 이전을 내건 스웨덴 사브사이 아서 K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브사이 대포병 레이더를 구입한 건데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일부 언론은 한국군의 방산비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사를 보도한 것인데요. 이런 군의 노력 덕에 2011년부터 국산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이 시작됐고 2017년 4월 말 체계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 결과물이 지금 아미 타이거 시범 여단에 배치된 TPQ-74K 천경입니다. 천경은 TPQ-53처럼
가엔 소자를 사용한 C밴드 이사 레이더를 사용해 최대 70km의 적을 탐지할 수 있으며 평시에는 8시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한 개까지 작동시키면 최대 18시간 가동이 가능한데요. 이 천경이 배치됨에 따라 24시간 북한의 포병 전력을 감시해야 하는 우리 군의 역량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 레이더를 이용해 360도 전방위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어 동부 전선처럼 복잡한 산막지대에서 벌어지는 난전에서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이더를 비롯한 핵심 장비를 모두 포함해 국산화율이 무려 95%에 달합니다. 이렇게 되면 야전에서 손쉽게 정비하고 빠르게 부속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경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족한 수량 문제인데요. 천경의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필요한 대포병 레이더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군은 보병여단과 기계화 여단에 105mm 차륜형 자주포과 120mm 자주 박격포 비격을 도입 중입니다. 이에 따라 사단급 이하 제대에서도 대열 역전 수행에 필요한 대포병 레이더의 수요가 폭증 중인데요. 그런데 고가의 고성능 무기인 천경만으로 이를 다 감당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군은 4단급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천경의 크기를 줄여 단가를 낮추고 모든 4단의 대포병 레이더를 배치할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 계획대로 4단급 대포병 레이더가 배치되면 우리 군은 모든 야전 부대가 대포병 레이더를 이용해 적의 포병을 향해 신속하고 정확한 반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첨단 레이더 포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에서 주장하던 대로 외산 무기의 성능이 좋다고 국산 개발을 포기했다면 이런 막강한 전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군을 건설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산 무기의 국산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전국에서 관측 가능했던 만큼 많은 분이 목격하셨을 텐데요. 발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는 물론 국방부에서도 어떠한 사전 고지 없이 시험 비행을 진행하는 바람에 한때 미사일 오발이다, 북한의 미사일을 우리 군에서 공중 요격한 거다, 심지어 UFO다라는 주장이 나올 만큼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다렸다는 듯 수십 개의 관련 보도가 쏟아지면서 대한민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면료 우주 발사체에 대한 온갖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덕에 이제는 많은 분이 고체면료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을 한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돌발 이벤트쯤으로 기억하게 되셨는데요. 한국형 고체면료 우주 발사체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벼르고 별은 대한민국의 통쾌한 대역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40여년을 은밀하게 준비한 역대급 한방이 드디어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건데요. 그 시작이 바로 고체면료 우주 발사체입니다. 사실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시지만 고체면료 우주 발사체는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고체면료 우주 발사체는 이미 지난 2022년 3월 30일에 1차 시험 비행을 진행했었는데요. 결과는 당연히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국내에서조차 큰 화제가 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그야말로 입에 개거품을 물며 발작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이다. 일본은 한국이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다부터 한국은 이런 위험한 기술을 가져서는 안 되는 나라다. 일본도 2013년은 되어서야 고체면료 로켓인 입실론을 발사했는데 한국이 벌써 고체면료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을 리 없다 등 어처구니가 없는 망발을 쏟아냈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대한민국의 우주기술 성장을 먹지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작질을 일삼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다름 아닌 한미 미사일 지침인데요. 1970년대 한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게 되자 미국은 물론 소련,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모두 난리가 났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이 은밀하게 핵무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련, 중국, 일본 입장에서는 경계 대상 1호 고이치더미 한국이 군사력이라는 힘까지 갖게 되면 정말 사달이 나겠다고 판단한 건데요. 여기에 더해 중국을 상대로 신중 외교를 펼치던 미국이 가세하면서 한국이 군용 미사일과 민간인 우주 발사체 개발까지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체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강대국들의 이권을 위해 힘없던 한국을 제물 삼아 상호 간의 정치 노름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소련은 망했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막화하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차츰 완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끝까지 반대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수준 미달 군사력을 생각하면 그나마 한국과 대등한 대결을 펼칠 수 있는 집단은 해상자 의대뿐인데요. 일본 내 전문가들조차 한국군의 상륙을 허락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민정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사일 전력까지 확보한다면 일본은 쪽도 못 써보고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니 일본에서 탄도미사일의 기반이 되는 우주기술을 한국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을 쓰며 반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 따위야 신경 쓸 바가 아니고 결국 한미 미사일 지침은 2021년 완전 폐지를 맞이했습니다. 힘이 없어 맺어야 했던 족쇄가 드디어 풀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작 1년 만에 한국은 3월 고체면류 무주발사체 1차 비행 시험, 6월 누리호 발사 시험을 연달아 성공시켰고 마침내 12월 고체면류 무주발사체 2차 시험까지 성공했는데요. 사실 머리카락 하나 굵기 정도의 모차에도 사업이 자초되는 우주기술의 난이도를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마치 이런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특히 가장 최근의 고체면류 무주발사체 2차 시험 비행은 한반도 전역뿐만이 아니라 중국 선양시와 하얼빈시 등을 포함한 동북 삼성 일부 지역, 러시아 프리모의 남부, 일본 규슈와 도쿄 등에서도 관측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기술 성장을 압박했던 나라들을 난리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 입장에서 지극히 당면한 일입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탄도 미사일 기술을 차고 넘치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굳이 공개해서 주변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대신 힘을 숨기고 있었을 뿐인데요. 오히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가림막으로 사용해서 한국의 진짜 저력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체면류 무주발사체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즉 ICBM의 기술과 매우 흡사합니다. 고체면류 무주발사체의 위성이 아니라 탄두를 탑재하면 그대로 ICBM이 되는 건데요. 물론 우리 군에서는 ICBM의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는 재도입 기술은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체면류 무주발사체가 ICBM에 연상되게 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바로 고체면류라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우주발사체는 고체면류와 액체면류로 나뉩니다. 일례로 누리호가 사용한 건 액체면류인데요. 액체면류는 밸브를 잠그는 것만으로도 작동을 멈출 수 있고 재점화까지 가능합니다. 또 추력 제어가 쉽기 때문에 발사체 하나가 여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발사체 엔진을 만드는 게 복잡하고 발사 직전에 수시간 동안 액체면류를 주입해야 됩니다. 액체면류의 산화제가 발사체를 부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즉 군사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어느 나라에서 적군이 몇 시간이나 연료를 주입 중인데 보고만 있을 리 없습니다. 모직 북한처럼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만 액체면류 미사일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는 고체면류를 제어할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고체면류는 미리 충전해 둘 수 있기 때문에 발사 준비 시간이 굉장히 빠르지만 한번 불을 댕기면 추력을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목표한 궤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처 대응하기 전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만 확보할 수 있다면 군사용으로 최적인데요. 한국은 다름 아닌 이 고체면류를 이용한 우주 발사체의 시험에 성공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도 원했던 목표 궤도에 정확히 만착시켰습니다. 주변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더군다나 한국은 이미 현무사를 개발하면서 ICBM 급발사체 추진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현무사일은 2.5톤 이상의 탄두로 최대 800km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고체면류 우주발사체 엔진 한 개의 추진력은 이미 현무사 이상의 수준으로 엔진 하나하나가 사거리 3,500km급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R인과 동급입니다. 그동안 일반 지면을 180m 이상 관통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강력한 위력을 자랑했던 현무사의 비밀이 밝혀진 건데요. 고체면류 우주발사체의 사거리를 5,500km라고 가정하면 시험 발사 장소민 태안을 기준으로 중국 전역을 사거리 내에 둘 수 있고 러시아 또한 절반 이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말할 것도 없는데요. 이러니 북한, 중국, 일본이 한마음 한뜻으로 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체면류 무주 발사체의 시험 일정을 굳이 공개하지 않고 밤에 발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미리 일정을 발표하면 또 한미 미사일 지침 같은 얼토당토 않은 견제가 들어올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일단 속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충분한 힘을 가졌습니다. 마치 고체면류 무주 발사체가 상승 단계에서 신묘한 빛을 냈던 것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이는 황혼현상무로 미란 굉장히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밤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층권에서는 아직 해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사체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어두워 보여도 뒤에서는 누구보다 찬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고체면류 무주 발사체처럼 대한민국과